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모비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곡성부터 치면, 그리고 2달 전에 저희가 마스터라는 영화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비딥은 지금 현재 21세기 걸작들이란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21세기에 나온 숱한 작품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걸작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저만의 기준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쇼퍼를 골랐습니다. 퍼스널 쇼퍼는 사실 개봉된 것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최근 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스널 쇼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이 영화를 제가 어떤 그 지비 자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설을 듣고 싶어 했고, 그렇지만 그 지비 자리는 제한된 분들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을 제가 혼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더 이야기할 것들이 남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자리에서 이 퍼스널 쇼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부터 사실은 무비딥은 퍼스널 쇼퍼로 다음 회를 하겠다라고 제가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비딥이 그 자리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무비딥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상대적으로 자막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곁들여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퍼스널 쇼퍼는 올 한 해 나온 제 생각엔 가장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났을 뿐이지만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올리비아 아사야스의 영화들은 항상 훌륭했고 영화들마다 편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퍼스널 쇼퍼는 각별히 제 마음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워낙 저에게는 좋게 느껴진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예술을 접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편하게 만든다는 게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예술이 있을 때 그 예술을 향유하고 난 다음에 그 향유한 순간이 지나게 되면 만족하고 포만감이 드는 상태고 더 이상 그 작품이 생각나지 않게 깔끔하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은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지금 체험한 것에 대해서 곱씹게 만들고 그것이 의미이든 아니면 파장이든 무엇이든 여운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고 복잡해진다라는 뜻인 건데요.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작품도 있지만 도끼 같은 역할을 하는 작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퍼스널 쇼퍼는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에서, 또는 저를 가장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성과를 초반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영화라는 매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청각적인 방식에 대한 절망에 토대한 예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건데, 문학을 예를 들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문학은 저는 언어에 대한 절망과 치명적으로 싸우면서 그에 대한 어떤 산물을 내는 그런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소설이든 시이든 언어로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을 기필코 언어로 형상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다시 말하면 언어에 대한 어떤 절망 속에서 태어난 그런 언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유령이든 아니면 마음의 풍경이든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려내려는 사투가 어떻게 보면 영화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퍼스널 쇼퍼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어이 보아내려고 했던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요. 모린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린이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어떤 폐허를 응시하는 작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관으로 볼 때는 보일 수 없는 것을 기필코 보여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불가능하고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영화가 승부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훌륭한 성취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일단 초반에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이 얘기 굉장히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영화는 무슨 의미일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감상은 어떤 걸까? 이렇게 곱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왜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에 실패하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영화의 책임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훌륭하지 못한 예술가들이 제대로 영화를 통해서 형성하지 못할 때 그 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덜 주면 어렵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전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반전에 이르는 상황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영화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식스센스이든 아니면 유주얼 서스펙트이든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들을 만약에 이야기 순서를 그 반전이 등장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처음부터 풀어서 충분히 설명한다면 반전은 반전으로 안 느껴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보를 덜 주기 때문에 어떤 영화들이 정보를 덜 주고 통제하는 방식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워낙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들도 있죠. 상대적으로 요즘 이야기를 드리면 컨택트 같은 영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택트라는 SF 영화를 제대로 이렇게 재밌게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인과론적인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과거는 기억하는데 미래는 기억할 수 없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영화에서는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법칙 같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훨씬 더 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컨택트의 화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컨택트 같은 영화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진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일종의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교통정리하면서 개관을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 등장인물이 있다면 그 각각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각각의 인물들은 지금 어떤 위기와 임무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어떤 사건들을 볼 때마다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일반적으로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영화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관객 일반이 사건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영화 속의 어떤 등장인물 혹은 영화만의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나 세상을 보는 말하자면 인물의 심리적인 진실을 따라가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데이빗 린치 같은 감독이 만드는 인랜드 엠파이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영화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퍼스널 쇼퍼가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는 이 네 번째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린이라는 인물의 어떤 심적인 진실 혹은 그 진실이 가닿아서 보여주는 어떤 폐허 이런 것에 영화가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영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좋은 이야기라는 것이 매끈하게 물 샐 틈 없이 쫙 빚어진 그런 도자기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또 신축성도 좋고 그러면서도 잘 건져 올리기도 하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게도 만드는 그물 같은 게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퍼스널 쇼퍼는 굉장히 잘 만든 잘 짠 그물 같은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영화를 보면 특히 후반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아니 왜 자동문은 2번 열리는 거지? 혹은 문자 메시지는 누가 보냈지?
맨 마지막에 엔딩에서 저건 무슨 뜻이지? 이런 식의 숱한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 스토리의 구멍만을 메우는 것 자체가 영화에 대한 해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차적인 것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부에서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비에 아사야스는 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팬이 있는 그런 프랑스 감독이죠. 바로 이 퍼스널 쇼퍼를 통해서 칸네 영화제에서 작년에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뭐 이마베프 같은 영화, 뭐 클린 같은 영화,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재작년인가에 나왔던 이 바로 직전의 영화였었죠. 그 작품도 참 좋았고 또 여름의 조각들이나 뭐 데몬 러버나 이런 작품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이 영화를 빼고 최근에 개봉했던 작품은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니까 그 작품에 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 퍼스널 쇼퍼와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급으로 나온다라는 점에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와 퍼스널 쇼퍼는 둘 다 지금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어떤 인물의 욕망에 관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인물은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정서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두 작품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스타인 어떤 여성을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고 있다라는 면에서도 두 작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줄리엣 비노시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퍼스널 쇼퍼를 어떤 면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작품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퍼스널 쇼퍼는 일단 영화적인 테크닉도 굉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사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스펙터클한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시종일관 흡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영화에서 아무것도 등장하는 게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고 자동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준다는 것.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시퀀스가 저렇게까지 길게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영화에 대해서 밀도 높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영화적인 그 테크닉들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 연출의 뭐 굉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영화 속에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것을 영화로 어떻게 형상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숱한 영화들이 자막을 띄운다거나 그것을 애니메이션처럼 꾸민다거나 숱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휴대폰은 그냥 휴대폰만 나와요. 그리고 휴대폰을 시점 쇼트를 통해서 그 휴대폰을 들고 있는 뭐 주로 극 중에서는 바로 모린이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모린이 시점 쇼트로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그 장면을 손과 함께 휴대폰을 보여줌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이제 집중력이 엄청나게 되는데 주로 극 중에서 핸드폰 화면이 나올 때 약간 살짝 비틀린 대각선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그 일단 시선 방향이나 영화 속에 놓여 있는 휴대폰의 위치 같은 것들 자체가 어떤 불안감 혹은 고도의 집중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극 중에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청각적인 방식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연결음 같은 것을 관객이 듣게 된다든지 그때 연결음은 이제 뭐 스카이프 같은 화상 전화일 수도 있고 혹은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뭐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가장 단조로운 화면 속에서 시각과 청각을 아주 긴밀하게 조응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뭐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 혹은 내가 지금 막 보냈을 때의 그 신호음 이런 것들이 그 쇼트 안에서 혹은 쇼트와 쇼트 사이에서도 굉장한 탄력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리듬 같은 것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도 흥미롭지만 문자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 사이의 인터벌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게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물어볼 때 바로 답하기도 하고 혹은 뒀다가 일부러 나중에 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하지 않고 씹기도 하고 혹은 뭐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중간에 비행기 모드를 통해서 교신을 잠시 중지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교신과 교신 사이의 그 인터벌까지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에 어떤 장면에서 그 꺼두었던 핸드폰을 켜서 그동안 메시지를 꺼두었던 것을 켜서 연이어서 확인하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을 때 이전에 그 누군지 모르는 상대가 보내왔던 문자 메시지가 한꺼번에 연이어서 쫘르륵 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진짜 공포영화적인 장면으로 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화적인 방식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와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소통과 대화 자체를 자신의 소통과 대화 자체를 극중의 주인공인 모린이 일종의 쇼트와 역쇼트의 관계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하자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하는 그 주인공인 모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시각이 보이게 되고 이어지는 쇼트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그 핸드폰 화면 자체는 그녀의 시점에서 보면 목적격이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린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다가 될 텐데 그럴 때 문자 메시지를 보는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음 쇼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극중의 인물이 보고 그것이 보여지는 대상을 그 다음 쇼트로 보여줘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쇼트를 역쇼트로 보여줄 때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보통은 독립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역쇼트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목적격이 돼서 무엇을 보는지를 보여주는 쇼트 자체가 자기가 소통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시각으로 바로 다음 쇼트에서 스스로가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두 쇼트가 교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 핸드폰 액정을 통해서 모린이 보고 있는 것은 소통하면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액정 화면은 모린이라는 사람의 시점 쇼트의 목적격이면서 동시에 자기 반영으로서의 어떤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서 흘러가는 뭐 비유하자면 개울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개울물에 분명히 자기 얼굴이 비치고는 있는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 비치는 모습들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를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 측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카메라 앵글에 관한 문제 혹은 카메라 웍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영화 속에서 상당 부분의 장면에서 모린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뭘 보는지를 안 보여주는 그런 촬영과 편집 방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반부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쇼트와 역쇼트의 관계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목적어가 없는 타동사 같은 그런 시점만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시선만 있고 뭔가를 지금 모린이 보고 있는데 그 시선이 가닿는 곳은 정작 영화에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사실은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랑 상통하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결국 유령이 아니라 유령을 초대하는 모린이라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처음에 모린이 라라가 태워다 주면 예전에 라라와 루이스가 함께 살았던, 그러니까 모린의 쌍둥이인 루이스가 사랑하는 라라와 함께 살았던, 지금은 매물로 내놓게 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분명히 어떤 유령과 같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라라가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분명히 유령을 봤다라는 증거로 뭘 제시하냐면 라라 보고 계단에 있는 뭔가 그어진 십자 표시 같은 것을 손으로 지적하면서 너 저거 예전에 있었어? 이렇게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십자가 표시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유령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영화에서 그렇게 묻고 나서 그에 대해서 라라가 답하는 장면이 영화에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어떤 질문이 있고 또는 시선이 있고 하지만 그 시선이 무엇을 받는지 그 질문이 어떤 대답을 받았는지를 영화에서 제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시선과 시선이 가닿는 곳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방식하고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중반 이후 중요한 장면에서 급속하게 그 하나의 씬이 단절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마무리되는 암전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텔 프런트에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 프런트에 가죠. 그래서 직원한테 묻습니다. 지금 저 방 자체가 누가 예약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모린 카트라이트 씨가 예약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이름이었던 거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예약한 걸로 되어 있고 현금 결제를 했는데 누가 예약을 했는지는 사실은 밝힐 수 없는 것을 모린 자체가 겪게 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씬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암전되게 급하게 갑자기 툭 끊어지는 방식으로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그 장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반 이후에 중간중간 블랙아웃 하거나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에서 화이트아웃 할 때의 어떤 그 단절감이 주는 굉장한 파워들이 영화 속에서 있고 그런 단절감은 모린의 마음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영화의 세계 속으로 본격적으로 깊숙이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퍼스널 쇼퍼라는 영화는 결국 세 가지 이야기가 합쳐진 이야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인공인 모리는 퍼스널 쇼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옷을 가져다 주는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일종의 코디 같은 역할인 거죠. 키라라는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퍼스널 쇼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퍼스널 쇼퍼의 세계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키라와 모린의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사후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린에게는 쌍둥이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루이스가 최근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몇 달 전에. 그랬을 때 먼저 쌍둥이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가 있고 본인이 유령이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을 남아있는 현세의 나머지 쌍둥이에게 자기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럴 때 과연 자기 오빠인 루이스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올 것인가를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후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다시 말해서 모린과 루이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키라가 살해되는 범죄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누가 키라를 살해했는가에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얽히는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 영화 속에서 많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퍼스널 쇼퍼로서의 어떤 세계, 퍼스널 쇼퍼라는 직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영화에서 사실은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후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후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어떻게 보면 영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또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가장 화려해 보이고 번쩍번쩍거리는 물적 세계인 퍼스널 쇼퍼라는 세계를 끌어왔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극 중에서 사실은 그 주인공이 퍼스널 쇼퍼로서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약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인 게리랑 화상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멸을 느끼는 듯한 어떤 대사를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자기가 보스로서 모시고 있는 그 키라의 집으로 가서 옷을 받아오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소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키라가 2년간 혼외 관계로 사귀어온 인고라는 남자가 있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대화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퍼스널 쇼퍼로서 키라에게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고가 그 일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보그지 기자인데 거기서 혹시 관련돼서 사진 작가를 돕는 일 쪽으로 네가 일을 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어떤 조건이 안 좋다라든지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잡지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싣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은 것이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보는 이상적인 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다라고 그것을 깔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그라는 잡지에서 사진 작가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일을 하는 양식 자체가 그녀가 퍼스널 쇼퍼로서 키라와 일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자기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주로부터 사진 작가가 독립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은 키라랑 일하는 퍼스널 쇼퍼로서의 그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모린이 그 세계에 굉장히 깊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모린은 이 퍼스널 쇼퍼로서 이 화려한 어떤 모델의 세계 혹은 그 모델 주변에서 옷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장신구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려하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상업적인 어떤 부분들에만 휘둘리는 그 세계에 대한 이성적인 경멸의 감정이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그런 세계에 대한 감정적인 동경의 마음이 또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마음과 그것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양가적인 감정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화의 초반에 보게 되면 이 키라가 아마도 키라의 취향을 보면 키라는 갈색 가방을 선택할 것이야 라고 어떤 한 주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래 거래한 사람들이니까 갈색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리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헛걸음하기 싫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부러 가방 여러 개를 챙기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은 후반부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모린이 그 세계 속에서 그런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동경을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고요. 영화가 중반 이후 뒤로 가면 갈수록 모린은 점점점 더 많이 챙깁니다. 그 옷을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없는데 많이 챙겨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키라의 그 어떤 소형의 닿기보다는 모린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세계를 동경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키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퍼스널 쇼퍼는 옷 구입을 대행해 준다거나 옷을 빌려서 갖다 주고 다시 수거해서 반납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녀가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라 집에 갔는데 키라 집에 가보니까 키라가 없고 모리는 키라가 남긴 메모 그리고 2주치 급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메모의 내용을 보면 키라는 사실은 퍼스널 쇼퍼인 그녀에 대해서 노트북 업그레이드까지 해달라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퍼스널 쇼퍼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준다든지, 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키라가 화보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 물가에서 찍는 화보 촬영장에 늦게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 사진을 찍는 스태프들이 바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하고 있는 모린에게 스탠드인 대역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촬영장에서 모델로 서야 될 그 자리에 키라 대신 모린이 서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모린의 의미는 키라의 대용품이 되는 거죠. 대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지 퍼스널 쇼퍼의 어떤 일을 넘어서서 모리는 극 중에서 점점 더 키라의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세계인 그 사후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것인데, 만약에 그 화려한 그런 모델계 이런 쪽으로 이 모린이 하고 있는 일로서의 직업이 퍼스널 쇼퍼라면 사후 세계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은 영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린은 영매이면서 퍼스널 쇼퍼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퍼스널 쇼퍼는 직업입니다. 근데 영매는 직업이 아닙니다. 영매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존재 혹은 지향성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영매로서 그걸 자체를 예를 들면 영혼의 세계들과 지금 영혼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현세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영매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영매라는 것은 그녀의 존재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유령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유령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어떤 존재적인 특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령의 세계 속에서는 영매이고 사후세계와 연결된, 그리고 또 퍼스널 쇼퍼가 속해 있는 그런 모델 업계에서는 퍼스널 쇼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녀의 상황은
말하자면 직업과 존재 사이에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고 충돌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세계가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 모린 입장에서 볼 때 모델의 세계, 퍼스널 쇼퍼로서의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은 키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유령의 세계, 사후 세계랑 연결된 그 세계에서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은 루이스죠. 근데 영화의 전반을 보면 이 루이스와 키라의 세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겹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접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루이스와 키라는 둘 다 일종의 어떤 교량 형태의 역할을 모린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쇼퍼에서는 옷을 만들어내고 옷을 공급하는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직접 갈 수 없는 모델이 있죠. 근데 두 사이를 왔다 갔다 교량 역할을 하면서 그 둘을 매개하면서 옷을 대주고 반납하고 하는 일들을 퍼스널 쇼퍼로서 모린이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매로서의 모린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매라는 말 자체가 영을 매게 해준다는 얘기일 텐데 사후의 세계가 있고 지금 현실의 세계가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후 세계에서의 어떤 유령이나 이런 존재들의 신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서서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매라는 것 그리고 또 퍼스널 쇼퍼라는 것은 그 내적으로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 공통점은 뭐 영이든 옷이든 서로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직원 모두가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퍼스널 쇼퍼로서 자기 마음대로 옷을 골라다 줄 수 없습니다. 키라라는 사람의 고유한 어떤 신체적인 특성 혹은 그 사람의 취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갈색 가방을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갈색 가방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핑크색 가방이 좋다고 해서 핑크색 가방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건을 고르거나 선택해서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런 고르거나 가져다 주는 것의 자체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것은 키라의 취향인 거죠. 그런 면에서 퍼스널 쇼퍼로서의 직업은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키라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영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영혼이 보여주거나 영혼이 말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대언하거나 대신 읊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나 유령들이 하거나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영매도 역시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초반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과연 영혼이 있나 없나 루이스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그 영혼과 접촉하는 그녀의 행동 자체가 일종의 퍼스널 쇼퍼의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 영혼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커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커플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 어떤 영혼들이 남아있는가를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혼자 그 밤에 유령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 집을 살려는 구매자와 그 안에서의 상황을 체크해 주는 그녀의 상황은 사실상 모델이 옷을 입거나 살려고 할 때 퍼스널 쇼퍼가 하는 행동하고 사실상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모린의 두 가지 특성, 다시 말해서 영매라는 특성, 퍼스널 쇼퍼라는 특성,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제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결국 모린은 타인이 되고 싶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욕망은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녀 마음의 방향성이 될 텐데요. 일단 마음속으로 모린은 키라의 자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중반 이후 되면 집중적으로 그녀의 옷을 입거나 그녀의 신발을 신거나 이런 행위로 그 동경 같은 것이 이제 영화 속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키라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모린은 루이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루이스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건데 루이스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죠. 루이스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녀의 욕망은 사실은 죽음의 동경,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타나토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녀는 죽고 싶은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에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죽을까봐 굉장히 겁을 내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감정처럼 보이도록 말하자면 온통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 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전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한 그녀의 여정처럼 영화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사후 세계로 떠나게 된 루이스가 있는데 그 루이스가 신호를 보내오는 것을 주인공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극 중의 설정인데 루이스가 보내오는 영혼으로서의 신호가 뜻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인물이 죽어야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물이 일단 죽어야 사후 세계에서 신호를라도 보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루이스가 보내올 신호 자체가 기본적으로 죽음을 전제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하자면 주인공인 모린이 기다리고 있는 루이스의 신호는 결국 죽음의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죽음의 명백한 현존을 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중간중간 암전되는 장면들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시각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하나의 일종의 리듬 같은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도 있고요. 자, 어쨌건 모리는 자신은 지금 여기 있지 않다. 혹은 여기 있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루이스를 늘 생각하고 있거나 퍼스널 쇼퍼로서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린의 욕망이 금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아주 프로 직업인으로서 퍼스널 쇼퍼로서 그녀는 고객의 옷이나 신발을 입어보면 안 된다, 신어보면 안 된다라는 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녀의 욕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저절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초반에 보시게 되면 뭐 빈센트라는 가게 주인이 나오게 되는데 딱 그녀의 눈치만 봐도 저 신발을 지금 신어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냥 한번 신어보라라고 제안하는 부분들이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녀의 욕망은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초반에는 겁을 내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빈센트라는 주인에게 비밀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고 걸어보게 되는 게 최초로 그 금기를 어기는 장면인데 중반부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녀는 훨씬 더 대범해져서 블랙 스트랩으로 된 아주 독특한 그런 외양의 옷을 입어보라고 주인이 말하니까 이전과는 달리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옷을 걸치게 된다든지 나중에 되게 되면 보석 가게 같은 데 가서도 하나만 빼고 보석을 다 달라고 주문합니다. 모린이. 그런 것들을 보면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키라의 자리에 서서 그 욕망을 충족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누군지 발신자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문자 대화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게 되죠. 본인 스스로가 금기 없이는 욕망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제 금기와 욕망의 관계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욕망이라는 것이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지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녀가 극 중에서 욕망을 갖고 있는 그 대상들은 다 금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단 키라의 자리나 그 옷이나 장신구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금기인 이유는 그 옷의 주인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키라가 그러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녀의 또 다른 또 은밀한 굉장히 강력한 욕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관한 욕망인 거죠. 죽음에 관한 욕망이 금기인 것은 그것이 산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일반적인 도덕률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현재 극 중에서 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더더욱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각적으로는 런던까지 가져온 굉장히 독특한 아주 보통 사람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검은 스트랩에 연결로 되어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 자체가 굉장히 속박의 어떤 그런 의상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블랙 스트랩 옷을 만약에 속옷 없이 입게 되면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영화에서 실제로 그렇게 착용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드러나는 가슴은 어떤 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주인공인 모린이 가슴을 드러내는 장면 한번 본 적이 있죠. 바로 병원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가슴을 우리는 볼 때 그녀의 가슴을 보았던 그 병원 장면에서의 그 맥락은 그녀의 가슴 뒤에 숨겨져 있는 심장이 기영이라는 것이고 그 기영의 심장은 그의 오빠처럼 언제 그녀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의 신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스트랩 옷을 혼자 키라의 옷방에서 옷을 입어보고 욕실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 드러난 가슴을 통해서 사실은 그녀의 오빠인 루이스의 심장 기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도 사실은 키라와 루이스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세계의 동경을 하는 욕망과 오빠가 떠나가서 머물고 있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사실은 둘이 아닌 것처럼 영화 속에서 이율 배반적으로 계속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블랙 스트랩 옷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워낙 중요한 장면인 건데요. 바로 그 블랙 스트랩 옷을 입고 나서 이제 자위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상당히 기교를 더해서 영화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굉장히 영화적인 테크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과시적으로 영화가 찍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큼은 다른 장면들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의 편집이나 어떤 촬영 방식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서로 받으면서 계속 그 사람은 키라 옷을 입어보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녀의 욕망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라 집에서 바로 모리는 그 블랙 스트랩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라의 브라까지 입게 되는 것인데 근데 옷방에서 그렇게 일단 옷을 입고 나서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욕실 거울 쪽으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걸어가게 되는데 일부러 그 양 공간 사이에 중간에 가구를 굉장히 크게 배치를 해서 이 둘 사이의 단절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왼쪽 세계에서 오른쪽 세계로 마치 건너가는 것처럼 영화가 묘사가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구를 프레임 중간에 그렇게 크게 놓아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영화의 다른 장면에서는 거의 그런 장면이 없는데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인 노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일단 채색을 하고 있는데 음악으로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옷을 보게 되고 그러다 다시 이제 옷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옷방에 돌아올 때 그녀의 동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먼저 옷방으로 다시 우에서 좌로 먼저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카메라는 그녀가 돌아오기 전부터 옷방 쪽에서 기다리면서 그녀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카메라 동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인물의 동선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그녀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운명 그런 운명에 대한 순응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서 거울 앞에 선 그녀가 옷방으로 돌아올 때 옷방으로 돌아오는 그녀를 카메라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면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녀를 버려둔 상태에서 옷방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카메라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대기하고 있는 카메라의 프레임 속으로 그녀가 다시 뒤늦게 걸어 들어왔다면 그것은 굉장히 운명적이고 어떤 거기에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카메라 웍과 인물의 동선은 그야말로 죽음에 대한 몰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 보내죠.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은 저질러 버렸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어떤 느낌을 영화 속에서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키라의 옷을 입은 채 그녀의 침대 위에서 자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위 장면은 영화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찍히기도 했고 그 의미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위를 끝내고 나서 설프 잠이 드는데 그 잠 속에서 갑자기 어떤 유령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깜짝 흠칫 놀라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유령은 누굴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위를 하게 됐을 때 자위를 하면서 그녀가 만약에 누군가를 상상 속에서 떠올렸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를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키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키라의 공간이고 키라의 침대고 그녀는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키라의 자리를 욕망해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키라의 집에 갔다가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고라는 존재를 상상했다고 볼 수도 있죠.
또는 루이스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종의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친상간은 금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욕망들은 기본적으로 금기에 의해서 추동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그 순간에 발현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한 욕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영화에서 별로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근친상간적인 어떤 맥락을 갖고 있다면 하필 모든 게 키라의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키라의 세팅된 공간인 그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런 욕망에 관한 어떤 표현이었다면 키라의 집이 아니라 루이스의 집에서 그 첫 밤을 보낼 때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린이 계속 루이스를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호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약간 부끄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약에 누가 본다면 그것은 오빠일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지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장면에서 오빠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근친상간적인 맥락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루이스의 유령일까라고 애초에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엔딩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는 이 유령이 루이스의 유령이 아니라 모린 자체의 유령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루이스의 유령일 수도 있고 모린 자체의 유령일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그런 혼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 하나의 어떤 해석이 정론으로 여겨지는 그런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저마다의 퍼스널 쇼퍼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 영화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측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장면에서 그 유령은 저한테는 루이스의 유령이 아니라 모린의 유령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장면에서 그 자위를 하는 장면 자체가 이 영화에서 한 번도 다른 장면에서는 쓰인 적이 없는 디졸브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졸브라는 것은 이제 앞장면이 사라지기 전에 뒷장면이 미리 나타나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것이 디졸브일 텐데 그런 장면 전환 방식인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자위 장면은 디졸브가 되긴 되어 있는데 그 사라지는 장면과 새로 나오는 장면이 서로 겹쳐져 있을 때 그녀의 몸의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도록 디졸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몸의 반대가 서로 X자로 꺾이도록 서로 겹쳐지도록 서로 반대쪽에서 하는 것으로 촬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졸브 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두 명의 모린을 보게 되는 건데 사라지기 전 장면에서의 쇼트에서의 모린과 새로 나오게 된 새로운 자위 장면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겹쳐진 것을 순간적으로 약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녀의 몸을 일부러 반전을 시켜서 교차하도록 영화가 사실은 그 디졸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는 그 순간 자기 자신과 섹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위라는 행동이 속성 자체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굳이 반전시켜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 디졸브를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또 다른 자신이 아닌 자신을 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또 다른 자신과의 그런 행위처럼 그 장면이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거기다가 자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는 타인이 필요 없는 자족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더더군다나 그녀는 타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내면 깊숙하게 침잠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디졸브 같은 형식을 통해서 반전되면서 형식적으로 자위 장면을 지금 영화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욕망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위를 하고 있을 때 이전에 제가 썼던 표현을 다시 쓴다면 모린이라는 여자는 지금 삶의 다른 자리 또는 지금의 자신이 아닌 자신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성적인 행동으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린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시종일관하고 있는 핵심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모린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그 장면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기의 남자친구인 오만에 있는 지금 게리가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 게리가 지금 파리에서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모린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뭘 기다리고 있느냐? 그 기다리는 것의 핵심은 3달 전에 죽은 자기 쌍둥이인 루이스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속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루이스로부터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보내주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리는 시종일관 기다리는데요. 일단 영화의 그 3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 범죄 스토리와 엮이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키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퍼스널 쇼퍼로서도 키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라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자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모리는 시종일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으로부터는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키라로부터는 승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루이스로부터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끝부분에 이르게 되면 모린이 자기의 그동안 미뤄왔던 남자친구인 오만에 있는 게리한테 가게 되는데 게리한테 가는 이유는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녀 스스로 기다리지 않는 그녀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은 어떤 죽음의 이미지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닿아 있는 어떤 여정을 영화의 엔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반의 대화 속에서 루이스에 대한 어떤 느낌을 상대방이 물어볼 때 모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에 대해서 분명히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냐? 라고 상대가 묻게 되니까 뭐라고 대답을 안 하면 끝을 보고 싶어. 그게 다야. 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결국 모린이 끝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어떤 순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인데요. 또한 그녀의 모린의 소통은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동하거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가하는 그런 쪽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영화의 후반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으로서 중요한 설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일단 모린이 기다린다는 속성 자체가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와야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주로 질문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상대방이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옷과 관련해서도 키라가 그 취향이나 그 선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루이스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녀가 극 중에서 먼저 연락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경우는 후반부의 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녀의 추종자적인 성격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지만 모린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사후세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루이스가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확신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자기가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퍼스널 쇼퍼로서도 키라에게 자기가 옷을 사주지만 그 옷이 자기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 사주는 기준은 키라의 취향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그녀의 어떤 추종자적인 성격을 사실은 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추종자적인 성격이 되는 그녀는 될 수 없는 어떤 그 상대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행동들을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키라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루이스의 영혼을 내심 동경하는 거죠. 유령을 동경해서 죽음의 세계로 다가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루이스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은 굉장히 허무할 정도의 답입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잊어야죠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루이스가 알려온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그녀에게 대해서 아무런 것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무력감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왜냐하면 모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영매라고 스스로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후세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겠죠. 영매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후세계 이후에 떠도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영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자기가 영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사후세계로 떠난 오빠로부터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영매라는 속성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재확인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모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그녀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모린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의 일종의 사후 확인으로서의 루이스로부터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모린이 지금 영화 속에서 계속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거나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끊임없이 흔들리거나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모린이 들어가는 공간은 물론 자기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공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설정 속에 되어 있는 거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항상 오토바이 위에서라든지 기차 위에서라든지 차 위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끊임없이 확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린이 극 중에서 하고 있는 소통들은 굉장히 많은 한계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동 중의 소통이라는 것. 두 번째는 간접 소통이라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심지어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을 얻을 때도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든지 혹은 극 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애인하고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소통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방적인 소통, 대등하지 않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로 대표적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상대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디 갈지까지도 알고 있는데 나는 상대가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령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 대등하지 않은 소통을 한다는 거고요. 말하자면 극 중에서 모린의 소통은 지식이라든지 혹은 위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불평등하고도 일방적인 소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키라와의 소통 혹은 루이스와의 소통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린이 매달리고 있는 소통은 다 한계가 있는데 일단 루이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상대로서 루이스와의 소통을 기다리고 게리는 극 중에서 화면으로만 나옵니다. 우리는 진짜 게리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스카이프 화면을 통해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면으로 존재하는 게리와의 소통.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오는 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누군가는 문자로만 존재하는 자와의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키라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말을 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침실에서 혼자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키라에게 들어가서 한마디만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역시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쫓아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키라에게조차 보이지만 말을 걸 수 없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리는 영화에서 자기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못 만나고 있는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자는 자기에게 연락해 오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초반부의 자기 남자친구인 게리인 거죠. 초반에 게리로부터 전화가 오지만 모린이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못해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건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관계는 역전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무척이나 흥미롭게 게리에 관한 묘사가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루이스와 모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루이스와 모린이 쌍둥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쌍둥이로 설정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쌍둥이 설정은 남매 설정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루이스와 모린이 그냥 남매이고 쌍둥이가 아닌 남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유사성의 느낌은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쌍둥이를 설정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지어는 어떤 통념상으로 쌍둥이끼리는 어떻게 내면적으로 통한다라든지 이런 통념들을 갖게 되는데 강력하게 두 사람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남매보다 훨씬 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남매라는 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른 사이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겹쳐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매인 쌍둥이라는 설정은 같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측면도 이중적으로 설정된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루이스와 관련해서 루이스는 시종일관 죽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루이스가 죽어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의사에게 가서 심장에 대해서 모린이 진찰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의사가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너의 오빠와 같은 심장 이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별일 없으면 10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인 모린이 하는 얘기는 27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양자는 사실은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 일 없이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것이냐를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우연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인 모린이 걸려있는, 굉장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불안한 상태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루이스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죽어있고 영매였고 심장 이상이 있었다라는 이런 공통점은 루이스를 2중 3중의 의미로, 영화 속에서 죽음의 의미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루이스는 시종일관 화면 밖의 캐릭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루이스를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저게 루이스가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루이스라는 캐릭터가 아주 강하게 임재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루이스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고 캐릭터 자체가 괄호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본 게 루이스인지 아닌지도 확증할 수 없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많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모린을 빼고 가장 강력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괄호쳐져 있고 화면 바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에 굉장히 기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라와의 관계인데, 이 키라와의 관계는 모린과 키라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키라와 루이스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키라와 루이스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영화 속에서 계속 서로 겹쳐진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건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혹은 인물들끼리를 겹쳐놓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키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2년간 인거와 밀회를 갖고 있었죠, 키라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인거를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런 결혼 내외적인 관계 혹은 인물이 살아있거나 아직 죽지 않았거나 이런 관계들을 제외하고 말을 한다면, 키라와 인거의 지금 인거를 버리려고 하는 어떤 키라의 상황 같은 것은 영화에서 루이스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라라의 상황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키라와 남편과 인거의 관계를 도덕적인 기준이나 결혼적인 상태나 이런 걸 다 빼고 본다면 라라와 어윈과 루이스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루이스가 죽은 다음에 라라는 더 이상 루이스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서 새로운 남자친구인 어윈과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이런 키라와 인거의 관계가 모린과 루이스의 관계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언노운으로 영화에서 표시되는 그런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한참 중간에 막 기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그 상대라고 보이는 언노운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문자를 교신하고 있을 때.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 영화 속에서 모리는 지금 내가 대화 소통자인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언노운으로 표시되는 상대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긴장하면서 그 전화를 직접 받게 되는데 그 전화는 그냥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게 걸어온 키라의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언노운으로 표시되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하고 문자 교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서 키라와의 전화 앞뒤에 언노운으로 표시되는 그 사람과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화면상으로는 똑같이 언노운으로 표시되는 전화를 걸어온 키라가 당연히 문자를 보내온 사람하고 겹쳐질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라고 영화는 그렇게 중간에 키라의 전화 장면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모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상대가 아마도 루이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루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루이스가 전화를 걸어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접 걸어온 것은 키라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역시 그 전화 장면에서도 결정적으로 겹치는 두 사람은 키라와 루이스인 것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우리는 키라를 딱 한 번 봅니다. 직접 보는 것은 안에서 요가 같은 이상한 자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딱 한 번 보게 되는데 키라 역시 주인공인 모린이 직접적인 소통은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키라가 요가를 하고 있는 그 침대에서 짧은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다는 걸 제외한다면 아니 과연 키라가 존재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상한 회의도 우리한테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루이스의 유령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루이스의 영혼의 존재, 유령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인 모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키라의 존재보다는 루이스의 존재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현실 세계에서는 키라는 살아있고 루이스는 죽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키라의 존재를 더 의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반면에 루이스의 존재는 더 강하게 확신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키라가 영혼으로 죽었는데 사실은 유령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표현이 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처럼 루이스와 키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치는데,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린에게 쉽사리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일방적으로 뭔가 답을 줄 것을 모린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이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모린이 키라가 살해됐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그 이전에 모린이 저택에서 루이스의 영혼이라고 생각한 무언가를 보고 하는 행동과 정확히 같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침대로 들어갔을 때 피범벅이 되어 있고 키라는 없습니다. 그 순간 본인은 예감을 하죠. 키라가 살해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키라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방방마다 다 열어보게 되고, 그러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키라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죽어있는 시신을 확인하고도 바로 달아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어디선가 멀리서 들리는 유령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인을 방금 끝내서 아직 나가지 않은 채 뭔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살인자, 아마 인고겠죠. 인고가 남아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어떤 흔적까지 다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그곳을 도망치듯 달아나는 장면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저택에 갔을 때 밤에 어떤 영혼을, 유령을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보고 시달리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뭔가 유령이 나타날 것 같은 조짐이 있을 때 달아나지 않습니다. 계단에서 굳이 내려와서 그쪽을 찾아가게 되고, 기어이 그 유령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확인한 다음에도 바로 직후에는 달아나지 않죠. 그러다 유령이 뭔가 심경체 같은 걸 뱉어내는 모습까지 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그 기밀을 다 느낀 이후에야 뒤늦게 깨달은 듯 그곳을 달아나듯 나와서 도망가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준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모린이 키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하는 행동과 루이스의 영혼, 저는 루이스의 영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어떤 그 유령을 보았을 때 하는 행동은 사실은 정확히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키라의 상황은 극중에서 유령의 상황과 계속 겹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키라의 유령과 관련된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이스와 키라의 잔영이 다른 사람에게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승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중에 등장하는 모린의 남자친구인 게리, 또는 라라가 새롭게 사귀게 된 남자친구인 어윈 같은 사람들인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누군가의 대체물인 것처럼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인 게리는 극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고는 어쨌건 그것이 거짓말이든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든 나는 영혼의 존재가 있다, 유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모린한테 해주죠. 극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는 집을 살려고 하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게리는 극중에서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의 여자친구인 모린과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유령의 존재, 사후세계 존재 이런 것들을 존재하긴 바라지만 믿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게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 주인공인 모린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리가 유령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오빠인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3달 내내 지금 그녀는 이 사후세계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데, 게리랑 대화를 하면 그쪽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맥없음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반에 자기 남친임에도 불구하고 게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주인공인 모린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극중에서 게리는 시종일관 화상 속의 인물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카이프를 통한 그 화상 전화 속에서의 그의 모습은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더군다나 화질이 나쁜 영상 속에서의 게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게리 자체가 유령처럼도 보이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까 제가 키라의 존재에 관해서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과연 키라의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일종의 방법적인 어떤 회의를 한 것을 게리에게도 역시 부과를 한다면 영화 속에서 과연 게리는 진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게리의 존재는 화질 나쁜 영상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영화가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게리와 관해서 처음 했던 두 통화는 모두 다 4, 5세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 이런 것을 드러내는 자료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클린트라는 화가에 관한 도록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리의 맥락 자체가 그런 어떤 4, 5세기나 유령의 맥락 속에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된다. 그 인물이 영혼을 안 믿고 있다라고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더더욱 인상적으로 제게 느껴지는 것은 영화의 뒷부분입니다. 영화의 뒷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종결이 된 것 같고 주인공인 모리는 마침내 오만에 있는 그렇게 오라고 하는 자기 남자친구인 게리한테 가게 되죠. 근데 현장에서 도착했을 때 영화의 종반부에서 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만에 도착했을 때 모린이 발견한 것은 게리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죠. 어디로 오라든지 어떤 일을 하라든지 것이 적혀 있는 쪽지인데 사실상 이 장면은 이전에 키라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겪었던 일과 같습니다. 키라의 집에 갔을 때 키라는 이미 떠나고 없고 거기에 두 주치에 밀린 주급과 함께 메모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해달라는 그런 메모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상황과 마지막 부분에서의 게리의 상황을 접하게 된 모린의 행동이 사실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키라가 이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면 키라의 어떤 죽음이나 살인사건하고 겹쳐져서 볼 수밖에 없는데 종반부에 일어나는 이렇게 게리를 만나러 갔을 때 모린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결국은 앞에 있었던 그런 죽음의 이미지나 유령이나 이런 것들하고 겹쳐질 수밖에 없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만에서 남친인 게리가 남긴 메시지에 따라서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그 모린의 느낌, 이것은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에 따라서 특정 호텔로 가는 그녀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화의 엔딩에서 오만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은 이미 사실은 영화의 그 앞에까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아왔던 모린이 했던 행동을 모린이 사실상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맥락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맨 마지막 유령과 대화를 나누는 영화의 가장 기이하게 느껴지는 엔딩 장면에서 사실은 그녀는 이전에 했던 일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라에 관한 이야기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의 맥락을 보면 라라는 아마도 루이스와 사랑을 했을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이 그 저택에서 살다가 또 다른 구매자인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 집을 넘겨주면서 떠나는 것으로 영화에서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라라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이 집은 당신들 겁니다. 나는 이제 잊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루이스가 있다라는 것도 전에 들었죠. 모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령은 떠났다라는 것도 전에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때 라라가 하는 말은 그 이전 장면에서 모린이 과연 루이스로부터 신호를 캐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을 살아가면서 잊어야죠 라고 말하는 것과 맥락이 정확히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라가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모린이 루이스의 신호를 캐치한 다음에 자기가 할 거라고 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라라는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 모린이 원하는 자신의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그냥 잊은 채 살아가고 떠나려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라라가 선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린은 자신이 했던 말과 달리 그리고 라라와 달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이제 비극적인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런 라라와 새로 사귀게 된 어윈이라는 새 남자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어윈과 라라는 어떻게 보면 모린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 과거와 미래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면 라라가 모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미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윈이라는 사람은 모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린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과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라라에 관해서는 이미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미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그걸 잊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녀가 바라는 미래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어윈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라라가 있는 공간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서 모린과 그 라라의 새 남자친구인 어윈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든다면
그때 어윈이 루이스의 영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모린이 이전까지 사로잡혀 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루이스의 존재를 여기서 느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승계하는 느낌 같은 것을 계속 밝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영화의 종반부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그 어윈의 모습은 특히 루이스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데, 그건 모린이 그토록 결과적으로는 떠나고 싶어하는 어떤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라라와 그런 어윈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도 영화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모린의 과거이고 한 사람은 모린의 미래일 테니까. 자, 이제 이 영화에 관한 해설을 들을 때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얘기가 절대 정답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보인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저한테는 영화평론가로서 흥미로웠다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4가지 측면에서 후반부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는 누가 보낸 거야? 라는 생각. 두 번째는 호텔에서 나갈 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대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온 거야? 라는 궁금함.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윈과 대화를 할 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컵이 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지막 엔딩에서 유령과 교신하면서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무슨 의미를 지닌 거야? 라는 어떤 의문일 것입니다. 이 4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 아사야스가 이런 장면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관객의 혼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혼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스릴러적인 어떤 트릭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모린의 어떤 혼란스러운 심리적인 진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화의 목표이기 때문에 관객이 보면서 그것을 단 하나의 어떤 해답을 생각하고 그것만 모든 관객들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으로 저한테는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아 아사야스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 때 그 백스토리를 만들었을까? 다시 말해서 올리비아 아사야스는 이 4개의 의문에 대해서 자기만의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측할 수 있겠죠. 저는 올리비아 아사야스는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무엇일까를 추측하면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다만 올리비아 아사야스는 자기가 생각했던 괄호친 그 이야기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인거가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거가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영화에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가 나는 당신을 원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부언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으로는 말고 라고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게 되는데, 그때 육체적으로라는 말을 영어로 physically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physically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이 영화에서 들은 적이 있었죠. 인거를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키라의 집에서 만났을 때 모린에게 인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피지컬리하게 만나는 사이다라고 키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적인 관계다라는 의미로 피지컬리를 썼던 그 용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보내온 사람이 피지컬리라고 지칭했을 때 우리는 인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단서라는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영화의 단서는 후반부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녀가 경찰의 소환까지 되게 되는데, 그럴 때 문자 메시지에 알 수 없는 상대가 보내오는 말은 나랑 나눈 문자를 경찰에 말했냐고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루이스라면 루이스는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유령 입장에서 본다면 나랑 나눈 문자를 경찰에 말했냐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2번이나 거듭 체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의 그녀를 연루시키기 위한 인거의 음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자 메시지가 경찰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러니 2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뜨는 장면들에 굉장한 스릴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럴 때
1시간 30분 전에 왔던 문자 메시지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1시간 더 기다리지라고 하고 45분 전에 온 문자 메시지가 바로 이어서 뜨면서 내 문자 읽은 거 알아 와 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보낼 때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가 문자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는 이야기의 어떤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런던 가는 기차역에 그녀가 있어서 지금 너 런던 가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거나 혹은 그녀가 키라 집에 있을 때 상대가 이미 그녀가 키라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인거라면 유령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지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의 직업은 보그지의 기자고 기자이건 아니건 조금만 그쪽으로 노력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사람을 미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이든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하든 그래서 지금 런던으로 가는 기차역 앞에 있다라든지 혹은 키라 집에 있다라든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교신 내용 속에서 유령이 아니라 인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알지 못한 어떤 것을 영화 속에서 말하는 대목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왜 그렇게까지 남이 되고 싶어하는 키라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녀의 속성을 부추기는가, 왜 호텔방에 가게 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호텔방에 가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녀를 최후의 수단으로 없애기 위한 그런 장소, 범행 장소로서 사전에 깔아놓은 포석처럼 저에게는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키라의 옷을 굳이 입게 착용하게 한다면 호텔방에서 보내도록 하는 그 사진을 찍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자기 대신에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존재로 몰인을 범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증거를 만드는 과정처럼 영화 속에서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범죄 영화적인 스토리로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인거의 음모로 영화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초반에 이미 인거는 그녀가 루이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이나 물증을 남김으로써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되면 심지어는 서로 다른 호텔로 유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호텔들을 이용해서 두 번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녀를 범행에 이용을 해서 해치우기 위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그녀에게 그 게임인 것처럼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녀는 키라의 옷을 착용한 채 첫 번째 호텔에 가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내주게 되고 나중에 두 번째로 다른 호텔로 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녀는 자기 옷을 입은 채 자기 스스로 가서 그곳에 보석을 놓고 올려다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호텔로 인거가 그녀를 유인하게 된 것은 그녀를 실제로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마도 두 번째 호텔에서 그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게 되는 건데요. 어찌됐건 첫 장소로 이루어졌던 호텔에서는 일부러 그녀가 예약한 듯한 형식을 통해서 그녀를 게임 속에 틀로 만들어 넣었고 두 번째 호텔에서 유인했을 때는 그녀를 끌어들여서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살해함으로써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첫 번째 호텔에 유인했을 때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호텔에서 유인했을 때는 그녀를 쥐도 새도 없이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고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호텔로 불러들였을 때 모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 두 번째 호텔로 오라고 그 연속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모린이 확인한 순간 모린은 이미 그 순간 자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문자 메시지를 교신한 사람이 인고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인거라는 걸 모린이 한 시점이 언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에게 우리에게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는가를 최근에서 물어보는 순간 아마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건데요. 어찌됐건 두 번째 호텔로 오라라고 했을 때 와달라라고 했을 때 모린은 그 장소에 자기가 가면 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린은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아마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저는 모린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뒤늦게 와서 모린이 없는 빈 방에 있다가 뒤늦게 터덜터덜 나가게 되는 인고를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모린이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나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했나라고 묻는 순간 제가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자기 남자친구인 게리에게
연락을 해서 오만에 가겠다라고 알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게 루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녀는 더 이상 루이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만으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영화에서 굉장히 엔딩 장면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갖고 있는 장면으로 느껴지는, 호텔에서 잉고가 나가면서 그 전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장면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릴러적으로 여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약간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호텔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리는 보석을 챙겨서, 보석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호텔에 보석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호텔 객실로 서둘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는데 거기서 보석을 내려놓자마자 그 순간 뭔가 딸깍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모린이 문 쪽에 나는 소리를 쳐다보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화면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은 뭔가 하면 텅 빈 호텔 복도를 비춰주는데, 그 복도에는 분명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메라가 누군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일종의 시점 쇼트처럼 객실들을 쭉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잠시 후에 그 문이 누가 타는 것처럼 닫히게 되고, 이어서 층이 바뀌어서 3층에서 1층으로 옮기게 되면 1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런 다음에 마치 누가 내리는 것 같이, 근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열리게 되고, 이어서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자동문을 통해서,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광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뒤늦게 오게 된 잉거가 호텔 방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확인하게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호텔 방문에서 나오게 돼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장면이 그 이어서 또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잉거는 원래는 화면으로 볼 때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뒤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그래서 좌측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보았던 장면과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잉고가 1층의 복도를 지나서 자동문을 통해서 나가다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한 것은 잉고가 나온 다음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문이 마치 어떤 또 다른 유령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서 바깥에서 잉고가 체포되는 장면을,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자동문이 열리는 장면으로 한 번 더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영화에서 많은 그 유령을 나오는 장면들은 사실은 그 유령을 보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택에서 유령들을 볼 때, 그럴 때 유령을 기어이 차단하려고 모린이 막 그 밤에 그 저택 안을 옮겨다니면서 하다가 갑자기 유령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유령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령의 존재는 그것을 보고 있는 모린의 시점을 전제한 장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쇼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면 속에서 유령이 마치 걸어 나와서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은 그게 주관적인 쇼트가 아니라 객관적인 쇼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전에 유령이 나오는 것으로 짐작되었던 장면들과 달리 그 장면에서는 유령이 그 호텔 문을 출입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령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내렸습니다. 자동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줄 때 그 장면은 객관적인 쇼트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유령은 누군가의 마음의 환각이나 상상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객관적 쇼트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나오고 누가 과연 들어가고 누가 과연 퇴장하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령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모린이고 하나는 잉고이고
또 하나는 유령으로 보이는 두 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네 번이 있는데 이 전후간의 순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간 것은 호텔 1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호텔에서 제일 먼저 나간 것은 모린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린은 그 방에서 보석을 놓고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었을 때 자기가 보는 것이 루이스의 영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 시점에서의 모린은 루이스의 영혼을 본다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싸늘하게 다잡은 상황인 겁니다. 문자 메시지의 결과 또는 그 키라와의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모린은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인고가 오기 전에 자기는 빨리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 아마 나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화는 모린이 나가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일련의 장면들 앞쪽에 있었던 장면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가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유령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졌던 장면인데 그것은 루이스의 영혼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루이스의 영혼은 모린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간 사람은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인고입니다. 인고가 나가는 것은 뭐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영화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의문이 남는 것은 분명히 루이스의 영혼까지도 두 번째로 나가고 모린도 나간 것 같고 인고도 지금 나갔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 같이 호텔 안에서 보다가 마지막에 나간 그 유령 같은 존재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 그것은 키라의 영혼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장면들이 이제 객관적인 쇼트로 찍혀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사실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루이스의 영혼만 자꾸 집중을 해서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루이스가 아닌 영혼들도 여럿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화에서 직접 저택에서 주인공인 모린이 보는 유령이 과연 루이스의 영혼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할 예정입니다. 루이스가 죽어서 유령이 된 것은 루이스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영화의 세계관 속에서 만약에 루이스가 사후에 어떤 신호를 보내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죽어 있고 죽은 사람은 다 유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전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린에게 그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죠. 그 말인 즉슨 루이스만 죽어서 유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죽는 사람은 유령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키라가 살해됐다면 키라의 유령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린이 그 호텔방에 있을 때 루이스가 그 방을 찾아간 것처럼 루이스의 영혼이 찾아간 것처럼 인고가 뒤늦게 호텔방에 찾아갔을 때 그곳을 바라보는 키라의 영혼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인고가 허탕을 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섰을 때 원래는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이 열린 것은 정작 아무도 없는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죠. 그걸 뒤늦게 확인을 하고 그것을 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은 어떻게 자동으로 열렸을까? 내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키라의 영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라의 영혼과 인고의 영혼은 아마도 같이 타고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인고가 먼저 걸어 나갔겠죠. 그리고 걸어 나간 상황에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모린의 사전의 신고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광경을 뒤늦게 따라내리던 키라의 영혼이 그것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호텔 문을 나서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는 인고가 그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운드 자체가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 틱틱거리는 그런 소음을 인고가 들으면서 귀를 쫑긋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문자의 모습을 보내는 소리를 환청에 비슷한 소리를 그가 듣는 이유는 인고 자체가 모린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자기가 유령을 가장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에 토대해서 유령적인 사운드를 듣는 것이 그것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소리의 환청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화 속에서는 왜 키라 영혼은 그 장면에서만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영화가 모린의 심리적인 진실을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의 일종의 어떤 스피노프 같은 게 있어서 투옥이 된 이후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인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인고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다면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아마도 키라의 유령이 묘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린의 어떤 심리적인 진실
그의 흔들림 같은 것을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키라의 유령은 그 장면 이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게 되면 끝까지 다 보면 사실은 몰인의 망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전제는 유령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쇼트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나 인물의 심리적인 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령이 들고 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열리거나 자동문이 열려지는 것을 객관적인 쇼트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영화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가 진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령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그렇게 유령이 편재해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영매인 모리는 자신이 몰두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유령을 발명하는 방식으로 본다라는 것이 이 기이한 이야기의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이야기는 세 번째 장면, 의문이 가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라라의 새로운 남친인 남자친구인 어윈과 라라가 작업하는 그 바깥쪽에서 이야기를 몰인이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은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는 그 루이스에 대해서 네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어윈도 이야기를 하고 몰인도 역시 어윈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이한 일이 겪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어윈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사실은 몰인이 이전에 보였던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가 이제 루이스의 틀에서 벗어나라라고 권하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다음 장면에서 오만으로 떠나게 되는 몰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몰인은 어쨌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루이스의 유령이나 루이스로부터 오는 신호 같은 것에 대한 그런 강박에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어윈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다음에 혼자 테이블에 남아있는 몰인이 차를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뒤로 그 화면 입장에서 보면 몰인이 볼 수 없는 뒷방향으로 어떤 남자가 유리잔을 들고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다니는 것을 영화가 묘사합니다. 그러다 그가 그녀를 지나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유령 자체로 보이는 사람은 없어지고 유리잔만 동동 떠다니다가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묘사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이 묘사된 앵글이나 인물의 동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물이 행동하는 취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때의 유령의 존재는 그녀의 망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그녀는 그것이 볼 수 없고 실제로 관객은 그 유령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이는 등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 유령을 볼 수 없다는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그때 뒤에서 뭔가 유리잔을 들고 가는 유령으로 보이는 것 같은 존재는 객관적 쇼트로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쇼트는 그 유령이 있다라는 것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몰이는 하필이면 등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령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토록 영화 속에서 가장 유령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몰이는 떨어진 유리잔을 치우면서 라라가 나타났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유령이 한 게 아니라 어윈이 방금 가면서 여기 놓고 있는 게 떨어져서 깨졌나 봐 라고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기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단념하고 있고 마음을 접어둔 상태의 몰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어윈이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뒤로 지나간 그 유령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것은 루이스의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루이스의 유령은 그 장면에서도 나타났고 또한 아마도 두 번째 호텔방에서 보석을 내려놓는 순간 문에서 소리를 냈던 것도 루이스의 유령으로 보이는 건데 이미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그쪽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른 쪽으로 돌아서게 된 몰인 입장에서는 그런 루이스가 보내는 것 같은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직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약간 개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의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루이스일 것이다라고 추측했던 인고와의 문자 메시지를 나누던 모린의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도 인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것도 인고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말해서 루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루이스에 대한 마음, 신호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기다릴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남친이 옛날부터 오라고 했던 오만으로, 다시 말해서 남자친구에게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엔딩 장면까지 보고 나면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다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출몰하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고, 거기서 다시금 거기에 맞닥뜨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것으로서 영화가 끝난다라고 일단 전체적인 얼개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딩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수동적이면서도 영향을 받는 성격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인고를 만났을 때 사실은 비교적 과묵한 성격인 것으로 모리는 보이는데, 그런 말이 없는 그녀가 인고랑 말을 하다가 키라의 방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키라 완전 골칫거리죠. 이런 식으로 키라에 대한 험담을 인고 앞에서 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라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나는 인고에게 키라가 완전 골칫거리라고 아예 그냥, 그러니까 키라를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말을 그 순간에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장면은 그 이전의 장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의 장면이 뭔가 하면 그녀가 키라가 늦게 오는 바람에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사진 모델로 일종의 스탠드인을 대역을 해주는 어떤 장면이 있게 되는데, 물가에서. 근데 그럴 때 촬영 스텝이 하는 말을 그때 그녀가 들었었다는 거죠. 촬영 여자 스텝이 뭐라고 당시에 모린에게 말을 했냐면 키라가 성격 몬스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키라에 대한 험담을 모린 앞에서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이 선행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이 주인공인 모리는 인고를 만났을 때 그 이전까지 계속 키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키라는 완전 골칫거리죠 라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영화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들은 다 그 직전이나 이전에 상대방이나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주고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의 축적으로서 그 다음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장면은 바로 이런 거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제는 뭐 인고라도 얘기해도 되겠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인고가 그렇게 물어보죠.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문자 메시지로 모린이 답했던 건 그런 겁니다. 공포영화라고 말을 하고 살인자에게 쫓겨서 숨는 여자라는 어떤 자기가 무서워하는 이미지를 답변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은 그녀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포영화를 보면서 추측했거나 상상했던 어떤 부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때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자기가 살인자에 쫓기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광경으로서의 상상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언처럼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고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인고라는 살인자에 쫓겨서 이리저리 숨는 여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리는 자신의 상상 속의 공포를 직접 현실로 연기하면서 실현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은 로직은 사실 유령에 대한 이 모린의 태도와 또는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전의 관념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향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령을 발명해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인공은 후반부가 되면 인고와의 관련해서 자기 가장 싫어하는 어떤 공포영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되어서 계속 숨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녀가 생각하는 허구 속의 실제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스스로가 실현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루이스의 영혼 혹은 영혼과의 유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가 생각했던 것이 실현되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얼개랑 고스란히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모린이 드디어 이제 오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에 들어가니까 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리가 남긴 메모만 있게 되는데 그 게리가 남긴 메모에 따라서 이제 그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키라의 메모만 보았을 때 그녀가 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그런 키라가 죽었고 또한 키라의 유령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이때부터 이 영화는 굉장히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깔면서 엔딩 부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게리가 말한 숙소로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해당하는 숙소에 들어서게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쪽을 보니까 혼자만 떠다니는, 이번에는 유령 없이 공중을 떠다니는 유리잔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윈과의 그 사건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온 건데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을 두 번 겪는 거죠. 어윈과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쇼트를 통해서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시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쇼트 상황에서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의 상태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령을 초청하는, 다시 말해서 유령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주관적인 쇼트가 아니고 객관적인 쇼트라면 그것이 실제로 유령이 거기 있다는 걸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녀는 그 순간 유리잔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마지막 순간에는 사실은 다 단념을 하고 정리를 해서 더 이상 그것을 루이스의 흔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지만, 마지막 오만에 가서 그 일련의 일들이 겪는 순간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한 것으로 보였던 세계가 사실은 전혀 정리되지 않고 그녀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어윈과의 그 장면을 통해서 유리잔이 떠다니는 그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으로 뒤늦게 상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윈과의 그 장면 속에서 그때 떨어진 것도 그게 어윈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루이스가 떨어뜨린 거구나 라고 본인이 해석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앞에서 경험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떠다니는 유리잔을 자기가 발명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주관적인 쇼트로 찍혔겠죠. 그러다가 겁에 질리기도 하고 다시 거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그녀가 이제 물어보죠. 처음 물어보는 말은 루이스 여기 있냐? 라고 묻게 되고 쿵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령이 응답하는 방식은 초반에 쿵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반 장면에서 유령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방식은 실제로 심령체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온다든지, 갑자기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물이 콸콸 나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유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녀는 인지했는데, 맨 마지막 종반부에 가게 되면 쿵소리를 통해서 예스인지 노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령이 교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령의 신호가 왜 초반부랑 후반부가 바뀌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빅토르 위고에 관한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빅토르 위고의 영화 속에서 이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그 접신을 기다리면서 영혼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영혼 속에서 쿵쿵 하는 신호를 통해서 유령이 교신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유령과 신호 속에서 쿵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콩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그녀가 보았던 경험했던 사건들이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녀의 심리적인 진실 속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해내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것이 그대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녀의 어떤 영향을 받는 성격, 그다음에 앞에 것을 반복하는 패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 순간 마지막으로 최후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화는 하나같이 안식을 찾았어? 쿵. 근데 정반대로 불안한 상태야? 또 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기도 했다가 저러기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나를 해치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도대체 누구야? 당신 누구야? 루이스야? 루이스 너야?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잉고랑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에서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당신 누구야? 라고 묻기도 하고, 또는 루이스? 라고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상대방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런던에 가는 기차, 난 지금 네 옆에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거기 없어, 장난이야 라고 유령으로 느꼈던 잉고가 보내왔던 문자 메시지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령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답을 하면서 마치 놀리는 것 같은 상태라든지, 혹은 극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다가 당신 누구야 라고 하다가 루이스 너야 라고 묻는 말까지, 이 말들은 이미 사실상 잉고와의 문자 메시지 속에서 그녀가 다 나눈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물어보게 되고 그 말 속에서 상대의 쿵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안 들리는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전의 문자 메시지의 이야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녀의 심리적인 진실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낸 어떤 일종의 유사현실처럼 영화 속에서는 보여진다는 거죠.
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문자 메시지의 대화랑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가 다르죠.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쇼킹한 마지막 대사가 되는데 루이스 너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묻죠. 루이스 너야? 역시 대답이 없죠. 그러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예감이 그녀가 뒤늦게 깨달음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모리는 마침에 묻게 되죠. Or is it just me? 그게 아니면 혹시 나야? 이러고 물어보는 순간 잠시 후에 쿵 소리가 들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쿵 소리가 들릴 때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쿵 소리를 듣는 순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화의 어떤 환영성을 깨는 금기와도 같은 일종의 시선 방향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그것이 그녀 자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카메라를 봄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영화를 보았던 관객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인지하게 하죠. 그래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그 장면 속에서 사실은 관객도 그 상황 자체가 가뜩이나 충격적인데 카메라를 정면 응시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영화의 환영성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관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쇼킹한 상황이 온다는 거고요. 그 짧게 관객과 눈맞춤을 한 모리는 이어서 눈빛을 흐리면서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침묵 속에서 영화가 서서히 화이트아웃 되면서 영화가 마침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 엔딩까지 다 보고 나면 모리는 사후세계와 유령이 있기를 이미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녀의 상태는 제가 누차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는 다른 세계 말하자면 그것이 설사 그 다른 세계가 죽음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 세계를 강렬하게 희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고 다른 세계가 루이스의 세계이든 키라의 세계이든 글로 옮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금 퍼스널 쇼퍼라는 영화에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 인용되어 있는 그 프리츠랑의 그 유명한 그 작품을 빌어서 설명한다면 말하자면 모린 자신의 닥터 마부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녀도 저택에서 유령을 보면서 그게 루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체를 뭔가 뱉어내는 것 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려낸 어떤 유령을 우리가 영화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두운 저택 속에서. 그럴 때 보게 되면 그 유령이 여성 유령 같은 그런 옷차림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게 되면 그 유령을 연기한 배우가 여성 배우입니다. 실제로. 영화가 정확하게 유령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유령역으로 나타샤 노보트나라는 배우가 연기했다라는 것을 엔딩 크레딧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역을 연기한 배우로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배우가 나타샤 노보트나입니다. 그 말인즉슨 영화에서 유령으로 형상되었던 그 연기를 해낸 사람이 여성 연기자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이 자기가 보아온 그 유령의 심령체를 뱉어내는 장면 속에서 주인공인 모린이 자기의 친구인 라라랑 대화할 때 보면 시종일관 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그 유령을 보고 그 유령을 루이스로 여긴 것이 아니라 여성 유령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여성 유령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근데 엔딩까지 보고 나면 그 여성 유령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유령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지막에 그게 그러면 루이스 너야? 라고 했을 때 침묵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 아니면 나야? 라고 했을 때 쿵 하는 명확한 확답을 듣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확답으로서의 쿵 하는 그 결정은 다시 말한다면 그 유령이 자기가 여태까지 보아온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루이스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된 상황에서의 그녀가 인식하게 된 자기 마음의 폐허는 어떤 것이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기에게 주어지는 다른 삶의 자리 같은 것은 없고 또한 지금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일 가능성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남은 것은 마지막 석에 쿵이라는 소리와 함께 확인시켜주는 것은 이제 온통 유일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것은 나밖에 없다. 지금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 그녀가 느끼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또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결국 소멸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죽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모린이 잃었다고 느낀 것은 사실은 루이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루이스의 유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령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퍼스널 쇼퍼는 스스로를 유령으로 발견하는 여자의 이야기인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령처럼 사실은 모리는 이미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령을 본다는 것은 당연히도 자신의 죽음을 디폴트로 전제한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엔딩에 펼쳐지는 그 오만에서의 여행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린의 여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인고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그녀의 마음을 간파해서 물어봤었는데, 그 말을 빌어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엔딩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능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절망 같은 것이 마지막 쿵소리와 함께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도 배움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는 결국 현실에서의 어떤 인물 간의 관계 혹은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인물 간의 관계 같은 것을 계속 병치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도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린이라는 인물의 심리적인 진실을 통해서 과연 내가 보고 느끼고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거대한 혼란 자체가 이 영화의 목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진실이 또한 얼마나 강력한 현실인가라는 것을 영화가 또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키라가 오히려 상상 속의 인물 같고 루이스는 강력하게 임재되어 있는 실제 있는 인물 같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정말 루이스를 계속 초대하면서 그 상상을, 그게 망상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살아낸다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그 인물에게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상상에 사로잡힌,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붕괴된 내면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저렇게 강력하게 리얼하게 임재해 있는 심리적인 진실이라면 상상이라는 걸 그냥 망상에 불과한 비현실로 치부하고 옆으로 치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구멍을 볼 때 구멍에서 핵심을 흔히 테두리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구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테두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 텅 빈 심연 같은 공간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구멍의 텅 빈 공간의 강력한 현존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 퍼스널 쇼퍼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러닝타임보다도 더 길게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흔들어 놓는 아주 좋은 영화였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단 하나의 해답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작품이니까 이런 방식 그대로 이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 자기만의 퍼스널 쇼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